지금까지 문학 연구자로서의 내가 가장 관심 깊게 공부했던 것은 상징과 카타르시스였다.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불모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우선 상징적 사고나 상징적 다원성에 대한 이해가 정착돼야만 우리 문학이 교훈적 메시지 중심의 관념적 획일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어 상징 문제에 파고들었다. 그리고 문학의 실제적 효용 가치는 도덕적 수치에 있는 게 아니라 본능적 욕구의 상상적 대리 배설에 있다고 믿어 카타르시스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먼저 상징에 대한 원론적 접근이 이루어져 상징시학 이란 책을 1985년에 출간할 수 있었다. 카타르시스에 대한 연구는 상징의 실제적 효용 문제, 나는 그것을 상징시학에서 상징의 연역성이라는 개념으로 일단 정리한 바 있다 해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보다 흥미있는 연구 과제였다. 나는 우리 문학이 도덕적 경건주의와 현학적 엄숙주의의 굴레에 갇혀 사변적이고 공조한 관념만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상적 일탈의 자유를 떳떳하게 누리지 못하고 이중적 위선의 포장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나는 문학의 사상성 문제보다는 문학이 우리 심신에 미치는 보다 실제적인 효용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말하자면 문학 또는 예술을 보다 정직하게 향수할 때 얻어지는 구체적인 재미나 쾌감의 문제와 정신과 육체에 골고루 미치는 실질적 치료 효과의 문제에 천착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껏 정화로만 번역되어 아리송한 개념으로 인식돼 왔던 카타르시스를 일단 대리배설로 변역하여 문학 용어로 보급한 바 있다. 그리고 상징과 카타르시스에 대한 나의 이론적 신념을 바탕으로 그것을 시, 소설 등을 통해 구체적인 창작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문화계가 엘리트주의의 바탕을 둔 도덕적 엄숙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인지 나는 책을 낼 때마다 어이없는 매도와 피라에 시달려야 했다. 우리나라 문학에는 도무지 자유로운 개성과 돌출적 변화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도 양반주의나 훈민주의의 문학관이 당연시되고 있다. 독창적 관계나 솔직한 노출은 모난 돌이 되어 정을 막고 있다. 보다 민중적인 대중문화와 하수도 문화에 대해 턱없는 멸시와 탄압은 그런 수구적 복권윤리의 기이나 문화적 후진성에서 비롯된다. 나는 상수도 문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수도 문화에 대한 법적 폭력이나 폄하를 전제로 한 상수도 문화의 전횡에서 절대 반대한다. 보다 다원적이고 자유로운 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이중적 위선과 문화 독재주의에서 벗어난 보다 솔직한 심리안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예술의 카타르시스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본다. 이 책은 17년이라는 긴 기간에 거쳐 집필되고 수정된 것이다. 이 책에 실려 있는 4편의 논문, 초고는 각각 처음에 단독 논문으로 쓰여져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맨 처음에 쓴 불교사상과 카타르시스는 1980년에 발표되었고 음양사상과 카타르시스는 1985년에 카타르시스의 실제적 효용은 1987년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결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민과 공부에서 질투와 선망으로는 초고가 1991년에 발표되었다. 씌워진 순서에 따라 내용을 훑어보면 내 생각이 점차 정신주의에서 육체주의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편은 그동안엔 내 평론집에 수록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나는 전반적인 계고 과정을 거쳐 내 편의 글을 단일락 맥락으로 이어놓았다. 나로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이론을 보다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패러다임으로 수용하는 데 주력했고 현대의 다양한 예술 형태에 응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이론이 될 수 있도록 애썼다. 우리나라의 문학 연구는 아직도 서구 이론에 대한 사대적 추종과 답습에 머물러 있다. 나는 성문제를 나보다 먼저 문학적 화두로 제시하는 바람에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순환을 아직도 겪고 있다. 다른 것은 차지하고라도 나를 보고 서구 태폐문화의 무분별한 추종자라고 비난하는 것만은 참기 어려웠다. 내 세계관의 문학사상의 바탕은 오히려 동양의 음악사상이나 주역 또한 한방의학 이론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프로이트의 이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나는 그의 학설 역시
우리의 전통 사상으로 재조명하여 재해석하려고 애썼다. 설사 가설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우리 풍토에 맞는 독창적 이론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전부 건방지다거나 정거가 없다 등으로 매도하는 태도는 우리 문화를 영원히 서구 문화에서의 추종 상태에 머물게 하는 그릇된 관행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프로이트나 미셀 푸코토는 바타이유 등의 서구 사상가들에게는 그들이 아무리 야한 주장을 했더라도 깜빡 죽으면서 내가 성에 대해 조금 야한 주장이라도 펼치면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며 매도와 조소의 시선을 보내는 게 나로서는 못내 서운하였다. 설사 거칠고 조악한 모난 도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혹 간섭적 사고를 벗어나 시대를 앞서가는 엉뚱한 강변을 할지라도 그것을 개성으로 인정해 포용해 주려는 너그러운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창조적 반항이나 삐딱한 불법정 또는 엉뚱한 상상력은 예술뿐만 아니라 학문의 세계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소중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작은 책이 아직도 관념 우월주의와 권위주의에 짓눌려 있는 우리 문화, 나아가 우리 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997년 2월 1951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강 중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9년부터 1983년까지 홍익대학교 국어교육학과에 재직했고 1984년 3월 이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직하다가 즐거운 사라 피락 사건으로 해직, 현재 시간 강사로 있다. 피라 사건 지은 책으로 윤동주 연구, 상징시학, 마강수 문학론집 등의 문학이론서와 시집, 기골미 시선집, 가자 장미여관으로 에세이집,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사랑받지 못하여, 열려라 참깨, 그리고 문화비평집, 왜 나는 순수한 민주주의에 몰두하지 못할까, 사라를 위한 변명, 철학적 인생로, 운명이 있고, 단편 소설로는 권태, 광마일기, 즐거운 사라, 불안 등이 있다. 카타르시스의 본질, 카타르시스의 실제적 효용, 본능의 대리배설과 관련하여 정화의 진정한 의미,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약 6장에서 비극은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사건을 통하여 감정을 카타르시스 시킨다고 말했다. 정화 또는 배설을 의미하는 말인 카타르시스는 정화 또는 배설을 의미하는 말인 카타르시스는 비극 또는 문학이 독자에게 주는 직접적인 효용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더 이상의 부연이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면 카타르시스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 또는 문학의 심리적 효과를 언급한 이유는 단지 그의 스승 플라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플라톤은 비극이 쓸데없이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켜 이성적 생활에 방해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감정을 억제하고 평정한 이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데아 즉 실제의 세계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는 반대로 이성적인 생활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감정을 적절히 표출시키고 배설시켜야만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플라톤이 예술을 부정하고 비극의 목적인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규정하는데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열치열식의 방법을 주장하여 비극이 인간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감정들을 진정 해소시켜 쾌적한 균형감과 안정감으로 인도하는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카타르시스는 감정의 억제가 아니라 감정의 배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미묘한 의미, 즉 교훈적 의미나 심리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면 된다.
실상 카타르시스는 이학적인 뜻이 더욱 강한 말로서 우리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찌꺼기, 예컨대 속병 같은 것을 사하시켜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생리학에 관심이 깊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용어를 정서 생활에 적용시킨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억압, 축적된 여러 가지 욕구 또는 감정을 말끔히 배설시켜 정신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는 의미로 카타르시스를 이해하는 것이 옳다. 카타르시스란 말은 원래 도덕적 의미로서는 순화라는 뜻과 종교적 의미로서는 깨끗하게 함 또는 속죄라는 뜻과 의학적 의미로서는 배설이라는 뜻이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 때때로 복합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카타르시스를 피타고라스 학파는 의술을 통한 육체의 정화라는 말로 사용했고 히포크라테스는 고통스러운 요새의 제거라고는 뜻으로 사용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제8권 음악론에서 음악의 선율에는 논리적인 것과 행동적인 것 그리고 열광적인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음악이 주는 이익은 교육적인 관점과 카타르시스의 관점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음악은 모든 감정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감동에 빠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신비적인 선율의 효과 덕분에 마치 의술의 치료나 몸의 청결을 받는 것 같은 평점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받아 마음이 가볍게 되고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음악이든 연극이든 모든 예술이 주는 효용을 우선 의학적인 의미의 카타르시스 효과에 있다고 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종교적 효과가 길들여진다고 본 것 같다. 그러므로 카타르시스는 배설을 위주로 하는 의학적인 치료술과 유사한 정서적 요법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설사 종교적인 정화의 의미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쓰여졌다 해도 그것은 열광적 입신을 통한 신체적 정화와 치료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띠고 있다. 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시 정치학에서 당시 히랍인들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지적이고 간조적인 것이 아니라 열광적 황홀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카타르시스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구구한 설명이 시도된 것은 서양인들이 플라톤적 세계관 즉 이성을 감성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는 이성주의적 세계관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를 정점으로 하여 서양인들은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성 또는 도덕과 본능 사이의 분리를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암흑시대의 유심론적 우주관의 르네상스에 이르러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인간의 이성이 역사를 지배하고 인간과 다른 동물들과의 궁극적 차이점을 낳게 한다는 믿음은 18,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기본적 세계관을 이루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이성 우월주의적 세계관 때문에 카타르시스를 단지 억압된 욕구의 대리적 배설로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갖가지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카타르시스는 단순한 심리적 효과만이 아니라 비극적 고통 저 너머에 보이는 어떤 지혜나 직관에 도달하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설이 대표적인 예다. 문학, 특히 비극은 단지 무섭고 슬픈 느낌을 자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식이 아니라 보다 심각하고 의미심장한 인식의 체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양식이라는 주장이다. 르네상스 이후 고전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학 이론가들은 카타르시스의 의미를 주로 교훈주의적 효용론의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실제로 겪게 되는 불행에 대한 일종의 면역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비극적 카타르시스이며 따라서 인내의 정신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문학 또는 연극의 목적이란 것이다. 또는 이 주인공의 격렬한 감정이 스스로의 운명적 비극을 초래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열정을 순화 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카타르시스의 효과라고도 말하였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교훈주의를 약간 벗어나 카타르시스를 신비로운 쾌감을 얻는 효과로 보게 된다. 즉 카타르시스란 우주적인 비극의 승엄함과 장황함에 압도되어 세속적인 공포와 연민을 잊는 것 그리고 엄숙한 비극 앞에서 이성적 동의 이전에 그저 극복하고 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카타르시스 해석은 대체로 두 가지 측면, 즉 배설을 통한 심리적 쾌감과 작품을 통해서 얻어내는 지혜 또는 도덕적 순화나 새로운 인식의 체험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 측면의 해석도 있으나 이건 역시 쾌감의 측면에 계속된다. 다만 그 쾌감의 양태가 달라서 본능적 욕구에 대해서 배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자체의 차임새나 미적 효과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점이 다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들이 과연 모든 예술 수용 행위의 본질을 시원하게 규명해 줄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과 웃음이 넘치는 희극보다도 비극에서 더 큰 쾌감, 심리적이든 교훈적이든 또는 심미적이든 간에 느끼게 되는 것일까? 비참하고 끔찍한 고통의 죽음, 그리고 몰락으로 점철되는 비극적 결말이 어떻게 해서 관객의 감정과 정서를 정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또 대립에서 이론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도 왜 꼭 연민과 공포를 통해야만 이러한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또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큰 욕망은 역시 성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극은 과연 성욕까지도 대리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일까? 연민과 공포를 비극소는 모든 문학 작품의 가장 중요한 감동의 요소로 인정한다면 결국 우리는 비극 속의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사디즘적 쾌감을 느끼는 것이 된다. 그 반대로 사디즘이라는 도착 심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극을 보고 쾌감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연극 속의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소격돼 있어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모면되었다고 느낄 때 얻어지는 일종의 안도감을 맛보는 것이 된다. 이처럼 카타르시스의 의미는 복잡다기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지만 영국 또는 문학, 나아가서는 이와 유사한 모든 예술 예컨대 영화 같은 것의 진정한 목적과 실제적 효용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있어 카타르시스라는 용어만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카타르시스의 본질적 의미와 효용을 밝히는 데 있어 좀 더 융통성 있게 넓은 의미로 카타르시스를 수용하려고 한다. 그리스나 로마의 연극에서뿐만 아니라 또는 서구적 문화예술의 전통적 시각에서만이 아니라 동서양을 통틀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감정 또는 욕구의 대리적 배설 또는 충족의 측면에서 카타르시스의 의미와 효용을 폭넓게 고찰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요즘의 아사는 카타르시스가 거의 일상어로 굳어져 버린 감마저 든다. 흔히 쓰이는 스트레스를 푼다는 의미와 비슷하게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정신분석학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조차도 카타르시스의 심리적, 의학적 효과에 대해 대체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리스의 비극 작품이나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다듬어진 문학 작품에만 그 적용의 범위를 한정시키지 않고 모든 예술 활동, 예컨대 영화나 텔레비전 등이 갖는 카타르시스의 실제적 효용 가치를 주로 동양의 음양사상과 한방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 심리학적 이론과 동양적 입장에서의 꿈의 이론을 보조 자료로 삼아 고찰해 보려고 한다. 배설의 문제. 그럼 먼저 카타르시스의 1차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배설의 측면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사람의 육체적 신진대사는 먹는 것과 배설하는 것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먹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싸는 것은 그보다도 덜 중요하게 아니면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실상 먹는 것보다는 싸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변비증이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젠 누구에게나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요즘에는 먹을 걱정이 점차 없어져 가면서 미식가들이 늘어나 변비증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섬유질이 많은 거친 음식을 주로 먹었기 때문에 변비증이 별로 없었으나 요즘엔 조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변비증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먹기만 하고 배설을 못할 경우에 몸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갖가지 독소를 뿜어내어 여러 가지 병을 유발시킨다. 배설 행위를 즐거운 일로 보느냐 더러운 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시대의 문화 풍토가 달라질 수도 있다. 대체로 정신주의 또는 이성주의적 풍토가 강한 환경에서는 배설을 더러운 일로 여기게 되어 변을 보는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기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변비증이 많아진다. 또 역으로 배설이 제대로 안 되면 정신주의적 풍토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 반대로 배설을 즐거운 일, 당연한 일로 여기는 환경에서는 정신 중심의 문화 풍토보다는 육체 중심의 문화 풍토, 나아가서는 정신과 육체를 이론론적으로 파악하여 정리경고를 이상으로 하는 문학을 풍토가 이룩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에는 헬레니즘 문화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인간 중심, 육체 중심, 쾌락 중심의 문화 풍토가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연극의 목적을 자연스럽게 배설해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세 이후 서구 사회가 점점 금욕주의적 정신주의 풍토로 변해가면서부터 육체는 정신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고 모든 배설행위, 대변 또는 정액 등은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배설 깊이 의식은 더욱 악순환을 가져와 서구 문화를 정신주의와 이성주의 방면으로만 치닫게 했던 것이다. 베르사유 궁전에 변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베르사유 궁전에 변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특히 여성들은 몰래 아무데서나 배설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변을 본다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었다. 될 수 있는 대로 배변의 횟수를 줄이려다 보니 지독한 변비증에 걸리게 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 이를테면 우울증, 히스테리 등은 그 시대의 모든 문화 형태를 도착적인 것으로 굴절시켜버렸다. 18세기까지 유럽에는 궁전에조차 변소가 없었다. 대표적인 궁전인 베르사유에도 변소가 없어 기부인들은 궁전 복도의 후미진 곳이나 가로수 밑을 찾아가 대소변을 봤던 것이다. 그 때문에 이 궁전의 가로수길은 신음의 가로수길이라고 불렸다. 엘리자베트 샤를로테 독일의 팔츠 선제후 칼 루트비히의 딸이며 루이 14세의 동생 오클레앙 필립 1세의 아내이자 서쪽 오를레앙 필립 2세의 어머니. 그는 독일 풍습을 고집함으로써 프랑스 궁정의 냉대를 받았다. 루이 14세 시대의 궁절 풍습의 견문을 기록한 서간집 7권이 유명하다가 하노버 선제후 부인에게 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자신의 대변이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나는지를 모르고 대변을 보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부인의 병은 그 대부분이 대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연유한 것입니다. 의사가 부인에게 대변을 볼 수 있도록 만든다면 부인의 병은 곧 나을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먹은 결과로 대변을 본다든가 고기가 대변을 만든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변이 고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돼지는 대변을 가장 많이 먹는 돼지입니다. 대변을 시원하게 보는 기분이란 부인을 참으로 놀랍게 할 것이기 때문에 행길이건 가로수 길이건 공원이건 나머지 문 앞이건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쪽은 대변을 보고 있는 쪽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쪽이니까요. 대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저의 의견에 부인이 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의 간혹한 당부의 편지가 씌어질 정도로 당시에 궁전 기부인들은 위험을 지키느라 병까지 걸릴 정도로 대소변을 참았던 것이다. 변을 보기 싫어한다는 것은 이중적 자기 은폐나 자기 기만 등을 불러일으켜 강박적 신경증을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그런 인간은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을 통해 스스로의 고통을 오히려 미덕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하기 때문에 극단적 정신주의자가 되기 쉽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명명한 초자아가 즉 본능을 지나치게 억압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인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광신적 신앙이나 편집광적 금욕주의 또는 전체주의적 국가주의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편집광적 금욕주의의 부작용과 그 이면에 나타난 갖가지 은폐된 추태들은 보카치오의 소설 데카메론에 잘 그려져 있다. 또한 편집광적 국가주의의 대표적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히틀러의 나치즘적 서구 사회의 육체 비하주의, 특히 배설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살아있는 증거물인 것이다. 에리 프롬은 그의 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나치즘을 성적 죄의식에 따른 정신적 권위에 대한 마존심적 복종심이 만들어낸 집단적 성언갑의 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유럽인들의 특수한 병적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되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현재 비판받고 있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특별히 배설의 문제, 즉 성기를 통한 배설의 학문을 통한 배설에 신경을 썼다는 것은 이러한 서구사회의 육체 멸시, 배설 천시의 사주와 무관하지 않다. 그는 모든 성인들의 병적 심리현상이 유아기 때의 거세 공포증의 구강 성욕의 불만족, 그리고 배변을 통한
학문선역의 불만족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어린아이 때는 정액을 배설할 수 없으므로 주로 소변이나 대변의 배설을 통해 성욕을 충족시킨다. 그런데 유아기 때 배변을 아무 때 아무 곳에나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훈련받은 사람은 성장한 뒤에도 그러한 심리적 억압이 잠재의식에 남아있어 여러 가지 증상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강적인 수집벽이라든가 수전노적 성격, 극도의 금욕주의 등이 그것이다. 배설물 자체에 대한 유아의 태도는 어른과 아주 다르다. 즉 유아는 자신의 배설물에 대해 전혀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배설물을 자기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사랑한다. 그런데 육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 유아에게 배설 기능이 천한 것이고 숨겨둬야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나갈 경우 유아에게는 바로 한문 콤플렉스가 생겨나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줄곧 배설의 문제가 무언가 천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과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중국을 대표로 하는 극덕 문화권에서는 예부터 배설의 문제를 지극히 중요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요강이 어느 방에나 비치되어 있게 마련이었고 침을 뱉는 타구까지도 생활의 필수품으로 되어 있었다. 침을 뱉는 타구까지도 생활의 필수품으로 되어 있었다. 중국에서는 호화스럽고 예쁜 변기 요강보다 더 커서 대변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시집갈 때 중요한 혼수품 목록으로 끼어 있었고 대변이고 소변이고 그냥 방 안에 보았다. 의학적으로 배설의 문제를 극도로 중요시한 것이 바로 한방의학의 이론이다. 중국 한의학의 원조라 불리우는 한대 장준경의 명저 상한론은 주로 대변이나 소변 또는 땀을 통해 병사를 배설시켜 버리는 처방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제가 처방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한 가지만 예시해 보면 대승기탕이란 것이 있는데 이 처방은 글자 그대로 기를 승하게 하여 모든 것을 개통시키는 약이다. 한의학에서는 거의 개념을 매우 중요시한다. 만병이 모두 기 부조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기가 꽉 막혔을 때 큰 병증이 생기므로 대승기탕이라는 처방명이 생겼다. 크게 기를 통하게 하여 병을 낫게 한다는 이 처방의 내용은 사실 간단하게 짝이 없다. 즉 후박, 지실, 대왕, 망초 이 3위가 전부인데 후박이나 지실은 기의 순환을 좋게 해주는 약이고 대왕과 망초는 쉽게 말하여 설사약이다. 이 약은 급성 폐렴, 장티푸스, 고혈압, 관증, 정신병, 파상풍, 식상 등에 두루 쓰이는데 단순한 사제나 육체나 정신의 여러 가지 병을 말끔히 다스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만큼 배설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물론 서양의 고도의학에도 사하제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양의 사하제는 주로 육체의 병만을 다스리는 데 쓰였다. 정신의 병을 육체를 다스려서 고친다는 것을 서구인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특히 암흑시대의 의술은 정신병 치료에 주로 기도나 마귀사냥 등의 방법을 썼을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설사약의 의미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가 정신과 육체를 이런 문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그는 다만 비유적으로 그 말을 사용했을 것이다. 동양 철학에서 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보통 기분의 뜻도 되고 육체적 신진대사의 의미도 되고 또는 에너지의 의미도 된다. 한방의학에서의 기는 혈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어 혈이 음식을 통해서 공급받는 영양소를 의미한다고 하면 기는 그 영양소를 가지고 육체의 신진대사를 활발히 운행해 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가리킨다. 아무리 영양 상태가 좋아도 기가 약하면 병이 생기는 것이니 이를테면 비만증이나 여러 가지 신경성 질환이 그것이다. 기는 한의학에서 주로 기분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기가 소통되지 못하고 울체되면 갖가지 병증이 초래된다고 보는 것이다. 곧바로 정신적 기울증,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육체로 전이되어 변비, 소화불량, 종기, 암, 허탈증 등이 되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주로 거기 있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정신적인 원인이 모든 병을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대승기탕 같은 처방을 보면 육체의 불순물들을 사화시켜 정신적인 병까지도 치료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이 육체의 병을 만들었지만 거꾸로 육체를 치료하여 정신을 고친다는 이런
이런 논전 치병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의 개념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카타르시스의 의미와 연결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카타르시스를 축적된 감정의 배설의 의미로 썼다면 이것은 한방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바로 기가 울체된 것을 해울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희로애락 등의 칠정이 울결할 때 가지각색의 증상이 초래되는데 그것을 소도시켜주는 것이 바로 해울에 의한 치료법이다. 그렇다면 카타르시스가 본래 의미하고 있는 억압된 감정 또는 욕구의 대리적 배설이 과연 어떤 육체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능해지게 되는 것일까? 대리적인 배설은 사람을 더욱 감질나게 만들거나 설정적으로 부추겨 감정을 정화시키기는커녕 더욱 고양시키거나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이열치열식의 방법으로 설명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물론 대리배설이 실제 배설보다 불완전한 치료법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며칠째 대변을 못 보고 있는 환자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대변을 보게 해줘야 하지. 대리석으로 대변을 보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육체적인 울체는 어느 정도 직접 배설의 유도가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변비로 간장을 시키든지 설사약을 주면 되고 소변 불통이 이뇨제나 의료기구를 통해 배뇨를 유도하면 된다. 정액의 울체는 또 마스터베이션의 방법이 있다. 문제는 정신적인 배설인데 육체적인 원인에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원인으로 축적된 우라 또는 욕구는 대리배설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미쳐버리지 않고 그럭저럭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른다. 명기 황진이에 대한 전설을 보며 황진이를 짝사랑하다 상사병으로 죽은 이웃집 청년의 관이 진이 집 앞에서 멈춰 움직이지 않자 황진이는 자기의 옷을 관에 덮어주어 관을 움직이도록 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대리배설인 셈이다. 누구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있는데 그를 죽일 수는 없을 때 물론 진짜로 죽여버리면 욕구의 직접적인 배설이 되어 문제는 간단하지만 우라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대리배설의 방법인 것이다. 현대인들은 갖가지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아가기 때문에 스포츠를 즐긴다. 직장의 상사가 미워 죽겠는데 직접 때려줄 용기는 없다. 그래서 권투 경기를 보면서 감정을 이입시켜 스트레스를 대리적으로라도 풀어보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축적된 감정의 찌꺼기들을 육체를 통해 대리배설시켜 버리는 방법은 직접적 행동에 의한 방법과 간접적인 참여와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만약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을 때 폐차장에 자동차 부수거나 태권도식 벽돌 깨뜨리기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직접적인 대리배설이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거나 영화 연극을 보거나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간접적인 대리배설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의 효용으로 카타르시스를 내세운 것은 바로 이 간접적 대리배설을 염두에 뒀던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이 너무나 숭고하고 철학적이며 심미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는 점에 있다. 그 점은 후대에 와서 많은 이론가들로 하여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를 무언가 도덕적인 것, 심미적인 것, 감정적인 것 등으로 확대 해석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나는 로마 시대의 연극이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의 연극보다 훨씬 조악해지고 격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는 있지만 오히려 카타르시스의 진정한 의미에 훨씬 더 잘 부합되는 신뢰라고 생각한다. 로마 시대의 연극은 주로 세네카의 복수극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잔인한 장면이 많기로 유명하다. 사람을 산채로 찢어 죽이는 장면, 혀를 빼거나 창자를 갈라 내던지는 장면, 그 밖에 갖가지 방법으로 고문하는 장면 등이 자주 나온다. 그 당시에는 실감나는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 사형수를 동원하여 그런 잔혹한 장면을 연출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그리스 극은 표현적으로는 거창한 주제, 운명의 힘이나 자연의 오묘한 질서 등을 내세우는 이면적으로 잔인한 장면의 소재를 부각시켜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일종의 이중적으로 위장된 사기술을 썼지만 로마극에서는 솔직하고 단도 얘기가 된다. 단도직입적인 방법으로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스 극에서는 이면 주제, 즉 연민과 공포를 통한 카타르시스가 고상한 표현 주제에 의해 교묘하게 은폐된 셈이다. 표면 주제와 이면 주제의 괴리 문제는 다른 문학 작품에서도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춘향전의 표면 주제는 춘향의 절개와 부도덕한 권력의 타파이지만 이면 주제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바탕을 둔 신분상승 욕구이다. 흥부전의 표면 주제는 권선징악이지만 이면 주제는 부에 대한 끝없는 원망과 추구이다. 삼국지의 표면 주제는 충성과 의리지만 이면 주제는 권력 획득의 의지와 잔인한 장면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사디즘적 쾌락의 추구이다. 삼국지가 왜 그토록 재미있는가 하고 생각해 볼 때 독자들이 주인공들의 의리와 충성심에 감동되어 재미를 느낀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도덕주의적 위장일 뿐이다. 독자들은 내심 삼국지의 각종 전쟁 장면에서 특히 적백대전 부분 같은 보여주는 대량 살상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병매의 표면 주제는 과색하면 망한다지만 이면 주제는 다양한 성생활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그 병매의 대부분은 변태적인 성의 묘사로 가득 차 있다. 연민과 공포의 문제. 연민과 공포. 카타르시스가 축적 억압된 정서의 대리적 배설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왜 하필 연민과 공포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연민 또는 가련함과 공포 또는 무서움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약 13장에서 연민은 주인공이 부당하게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볼 때 생기고 공포는 우리와 비슷한 주인공이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볼 때 생긴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대로라면 연민과 공포는 극중의 비극적 상황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두 가지 양태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가 접맥되어 있는 것이 된다. 즉 연민은 내가 아닌 남이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고 공포는 마치 내가 그 불행에 빠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 느끼는 감정이다. 공포에 비해 연민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순환된 감정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연민과 공포는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같은 감정의 편리관계일 뿐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연민은 공포에 비해 훨씬 더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정화의 개념으로 해석되었었다. 특히 레싱은 그의 함부르크 연극론에서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비극적 고통이 몰려오는 것을 볼 때 느끼는 우리의 놀라움이란 동정적인 경악이어서 그것은 이미 연민 안에 포섭되는 개념이다라고 말하며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의 해석에 의하면 공포란 단지 연민의 감정 이후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종속적 감정이라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나는 연민이나 공포나 다 같이 남의 고통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쾌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굳이 연민과 공포의 주종 관계를 따진다면 공포가 주가 되고 연민이 종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포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본능적 감정이지만 연민은 인간만이 그것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교육되고 훈련된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일종의 당위론적 요청에 속하는 감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생태계에 있어 연민의 감정이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피비린내 나는 양육 강식과 생존 경쟁의 원리만이 적용되는 생태계의 질서 안에서는 오히려 약자가 강자에게 갖는 공포의 느낌만이 있을 뿐이다. 강자가 약자를 동정하거나 가련하게 느낀다면 동물이건 식물이건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매일같이 쇠고기를 먹고 있는데 진정으로 소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낀다면 어떻게 습관적으로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늘 쇠고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지나가는 소를 보며 불쌍하다는 감정을 느낀다. 또 도살장에 가서 죽어가는 소를 보며 더욱 큰 연민을 정을 느껴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연민이란 강자가 약자에게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일 뿐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연민과 공포는 다 같이 어떤 고통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인데 공포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느끼는 감정이고 고통을 가져 연민은 남에게 고통을 가했을 때 부수적으로 잠깐 느끼게 되는 감정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어떤 비극 장면에서 A라는 인물이 B라는 인물을 잔인하게 죽인다고 할 때 관계의 가해자인 A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연민인 셈이고 B라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공포인 셈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두 가지 타입의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해자 입장에서 비극을 감상하려고 할 것인데 왜 피해자 입장에서 비극을 감상하며 정서적 해방감, 대리배설에 의해 느낀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사디즘과 마조이즘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 가학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사디스트의 입장과 피학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마조이스트의 입장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연매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관객은 일종의 사디스트에 속하는 셈이며 공포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관객은 일종의 마조이스트에 속하는 셈이다. 연민은 없다. 그런데 사디즘과 마조이즘은 서로 편리관계를 갖는 유사한 감정이기 때문에 관객은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사디스트도 되고 마조이스트도 된다. 따라서 연민과 공포는 일종의 사도마조이즘과 적 쾌감을 아울러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성기의 구조로 보아 남성은 항상 공격적이기 때문에 주로 사디스틱한 쾌감을 즐기고 여성은 항상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로 마조이스틱한 쾌감을 즐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디스틱한 쾌감은 공격할 때 느끼는 시원한 배설의 쾌감에 가깝고 마조이스틱한 쾌감은 그 공격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느끼게 되는 포용을 통한 충족감에 가깝다. 그러나 성기의 구조 때문에 아니라 남녀의 성행동에 대한 문화적 기준이 남성의 공격성과 여성의 수동성을 강요한다고 보는 이론도 있다. 문제는 사도마조히즘이 과연 위험한 성도착인가 하는 점이다. 발헬름 라이히나 하버트 마르쿠제 같은 급진적인 성해방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사도마조히즘이 성적 자유의 표현으로 찬미되는 경향이 있다. 성용 사디즘 즉 만족, 여성 마조이즘이지만 사디즘의 이면이다. 기독교 마조이즘. 그러나 성계 구조 때문에 남녀 성행의 문화적 남녀 공격수가 강요한다고 보는 이론도 없다. 문제는 사도마히즘이 과연 위험한 성도착인가 하는 점이다. 비렐름 라이히나 히버트 마르쿠제 같은 급진적인 성해방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사도마조히즘이 성적 자유의 표현으로 찬미되는 경향이 있다. 사디즘이라는 말을 낳게 한 프랑스 작가 사드의 작품은 자유의 무한한 추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란서 혁명기에 급진 세력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므로 사디즘이건 마조히즘이건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본능적 욕구 표현의 정상적인 형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종교가 정신적 마조이즘의 신앙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디즘은 인간의 모든 성취욕이나 진취적 기상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도마조이즘은 단순한 변태 심리가 아니라 음과 양처럼 서로 상호적 관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실존의 형식이라고 봐야 한다. 결국 카타르시스를 위해서는 연민과 공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무시무시한 장면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이 더 중요한 것이다. 특히 희극이 아니라 비극만이 카타르시스 효과를 준다는 것은 관객의 반응으로서는 연민과 공포보다는 연극의 내용이나 장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희극에 나오는 어리광대를 보면서도 우리는 연민이나 측은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민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비참하고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운 걸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통해서일 뿐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연민을 수반하는 공포만이 우리들의 억압된 정서나 본능적 욕구를 대리배설시켜주느냐에 따라 기쁘다. 기쁨이나 노여움이나 슬픔 등의 감정은 본능적 욕구를 대리배설시켜줄 수 없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한방 의학의 인간관계를 참고 하면 분명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